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일본에서의 이 BOJ의 긴축 소식에 오전장부터 좀 빠지는 모습을 나타내다가 오후 들어서 상승으로 전환에 시도했는데요. 그러면서 닷새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워낙에 그동안에 낙폭이 컸던 탓에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나온 상승이기 때문에 이 상승이 좀 지속될 수 있냐라는 부분에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종목별로 봤을 때도 테슬라가 연일 지금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특징적인데요. 8%대 폭락이 나오면서 $140가 깨지기도 했습니다. 네, 테슬라에 대해서는 지난주부터 조금 조심스러운 목소리를 많이 다뤄봤었는데요. 추가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그리고 어제 국내와 아시아 글로벌장에 충격을 줬던 일본의 이야기까지 같이 확인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키워드, 저는 일본 소식 정리하면서 종목별 이슈까지 몇 개 짚어볼게요. 네, 저는 방산 관련해서 브리핑 준비해봤습니다. 네. 어제 아시아 증시 전반이 내렸습니다. 보시다시피 일본 니케이 지수가 2.5% 빠졌고요. 대만 가권, 홍콩 항생, 중국 상해 종합 지수 모두 떨어졌죠. 코스피는 1% 미만이었습니다. 그나마 LG 에너지 솔루션이 버텨주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버틴 거고요. 코스닥은 2% 가까운 하락을 나타냈죠. 후반 들어서 낙폭을 키웠던 이슈가 바로 있었습니다. 어제는 온통 금리 이슈였는데요. 한국에서는 이창용 총재가 금리 인하 논의는 시기상조다. 그리고 최종금리 더 높아질 여지 있다라고 발언을 했고요. 중국에서는 금리를 인하할 것을 예상했는데 동결하면서 부양에 대한 기대가 살짝 꺾였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했던 게 바로 이 일본의 서프라이즈 금융 완화 축소입니다. 어제 이 시간 시작할 때 오늘 일정상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고 전해드렸던 바가 있었는데요. 일본은행에서 총재 취임에 새로운 총재가 내년 4월에 올 것인데 금융 완화, 초저금리 정책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엔화 강세 베팅이 늘고 있습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죠. 그러면서 오늘 BOJ 결과가 나올 텐데 아마 이번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예상을 못한 부분이고 저뿐만 아니라 블룸버그의 전문가들 대다수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일본이 초저금리 정책을 조금 수정하는 뉘앙스를 풍겼기 때문인 거죠. 그 내용을 오늘 조금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연준의 일드 커브 컨트롤 정책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쉽게 설명을 해본다면 연준이 금리를 적정 수준에서 평평하게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6년도부터 일단 일본은행은 그것을 인위적으로 해왔었어요. 보시다시피 평평한 흐름이 나타났었죠. 일단 이것이 왜 가능했을까요? 일본이 무제한으로 국채를 사들였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무제한 국채 매입을 하면서 엄청난 이 금융 완화책을 썼던 거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연준을 비롯한 세계 각국 중앙은행은 고강도 긴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가 이렇게 큰 폭으로 벌어지게 되죠. 그렇다면 돈을 투자하는 입장에서 적은 이자 주는 데보다 높은 이자로 가게 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 과정에서 달러는 강세를 나타냈고 엔화는 약세를 띄었던 겁니다. 일본도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부분입니다만 실질적으로 미국이 너무나 강하게 긴축을 하다 보니까 엔화 약세가 너무 부담스럽게 진행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물가도 뛰죠. CPI가 1월에는 0.5% 정도였는데 10월에는 40년 만에 최고치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 일본 측에서도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무제한으로 국채를 사들이고 있다 보니까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국 국채 비율이 60%가 넘어갑니다. 이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1% 정도 금리를 올릴 경우 이 일본 정부가 국채 발행 이자 부담을 36조 원 정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됐고 경제도 걱정스러웠죠. 그랬기 때문에 어제 일본에서는 이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단기 금리는 마이너스 0.1%로 유지하겠으나 장기 금리의 변동폭을 0.5% 플러스 마이너스 내외로 올렸습니다. 그동안은 0.25% 내에서 이렇게 움직임을 보였다면 이 폭을 더 올린 거죠. 사실상 금리를 올렸다라고 시장에서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약간의 발작 버튼이 눌렸다라는 평가가 들려왔어요. 왜냐하면 싼 일본 이자를 받아서 자금으로 미국에다가 투자를 해왔었는데 그걸 빠르게 회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엔캐리 청산이요. 그러면서 해외 자산 매각에 나서게 되죠. 그러면 미국의 국채 역시나 팔게 됩니다. 그러면 국채 가격 떨어지고 국채 금리는 상승하죠. 그 과정에서 달러 약세, 엔화 강세가 나타날 거고요. 그러면 일본 내부에서는 수입 물가가 미국 내부에서는 수입 물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또 CPI 부담이 오나 빅테크 하락하나 증시가 떨어지나 이런 쪽으로 해석이 되면서 금리와 물가 잡기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라는 분위기가 형성됐던 겁니다. 자, 한마디로 불확실성이 추가됐습니다. 일본은행은 아니라고 하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금융 완화책에서 벗어나는 작은 걸음이다. 그리고 일드 커브 컨트롤 정책을 폐기하려는 과정이다라는 목소리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해졌는데 또 반면에 이게 무조건 악재일까라는 이야기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찌됐건 엔화가 강세를 띠면서 달러를 누르는 거지. 그러면 위험자산 선호가 있지 않겠어? 라는 기대감도 형성이 된 거죠. 어제 우리장이 끝나고 나서 3시 30분경 일본에서 구로다 총재가 이제 발언들을 내놓기 시작했죠. 오늘 결정은 금리 인상 아니야. 우리는 국채 매입한도 늘리는 걸. 인플레이션 타겟 2% 오면 다시 바꿀 거야. 그리고 일드 커브 컨트롤 정책 폐기 안 할 거야 라고 했습니다. 물론 시장에서는 그에 대한 신임 자체가 좀 떨어져 있긴 합니다만 구로다의 달래기가 있었고 달러 약세 쪽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비교적 뉴욕장이 그래도 버텼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됐건 어제 국내장에서는 금리 인상, 경기 불황 이런 키워드가 장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주은행, 푸른저축은행, 고려신용정보, 채권 추심 쪽의 종목들 주가가 급등 흐름 나오기도 했고요. 시장의 질이 좋지 않을 때 어김없이 품절주 등장하죠. 양지사가 또 올라가는 흐름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지만스픽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일본 엔 선물에 베팅을 해보자. 엔 강세 나올 거다라는 이야기 바로 지난주에 코멘트가 있었는데 때마침 이런 흐름이 맞물렸기 때문에 추가적인 전략 나눠볼 거고요. 또 9월경에 지수가 하락할 때는 해지용에 대해서 계속 염두에 둬라. 단기적으로 해지를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채권 추심 업체들이 바로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코멘트 줬던 바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시장과 종목에 대한 뷰를 계속 맞닥뜨려 가고 있기 때문에 진만쌤과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제서야 뉴욕장입니다. 뉴욕장은 어찌됐건 BOJ 내용들을 소화해 나가면서 결국에는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들려온 내용들은 그렇게 좋을 건 없었어요. 신규 주택 착공 허가 건수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 훨씬 더 줄어들었습니다. 주택 경기가 좋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감안을 한 거고요. 이것은 또 어찌 보면 CPI를 낮추는 요소가 될 수 있겠죠. 10년물 국채 금리는 앞선 이슈 영향으로 인해서 올라갔고요. 달러 인덱스 구성하는 곳에서 결국 엔화 비중 우리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엔화가 강세뛰며 달러는 약세를 기록하는 움직임도 나타냈습니다.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며 그나마 선전을 했고요. 올랐던 쪽들을 본다면 빅테크들도 달러 약세에 반응하며 상승 흐름이 확인이 됐고요. 에너지 쪽도 강세였습니다. 추바시아 파이프라인이 폭발하면서 유럽 가스 운송이 중단됐다라는 소식도 추가가 됐는데 그 영향인지 상승세 확인됐죠. 자, 페덱스와 나이키가 장 마감 이후 실적을 내놨습니다. 나름 이들은 경기 선행으로 여겨지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실적을 좀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 모두 예상보다 상회하는 실적, 주당 순이익을 발표하면서 시간외에서 빨간불을 켜는 모습 확인이 됐네요. 나이키 관련한 종목들 체크가 필요할지 궁금해집니다. 자, 눈에 띄는 건 테슬라입니다. 8% 또 급락이 나왔습니다. 12월 16일 팬덤이 식어가고 있다라며 테슬라에 대해서 좀 자세히 다뤄봤던 바가 있었죠. 고점 대비 올해 64% 정도 밀렸습니다. 수요 둔화 그리고 일론 머스크 리스크가 계속 발목을 잡고 있죠. 꿈의 주식 갑부에서 어느덧 빌런이 돼버린 일론 머스크 때문에 시장에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이 계속해서 하향 조정됩니다. 오늘 장에서도 에버코어에서 목표가를 또 $100, 주당 $100 낮췄다라는 소식이 들리기도 했고요. 물론 반대해서 여전히 매수 의견을 내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성악개미들 같은 경우는 애플에 투자한
금액 2배를 테슬라를 샀다라고 하고요. 캐시우드도 계속 테슬라에 대한 매입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과연 지금이 테슬라 주식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 시기인지 궁금해집니다. 일단 지난주 점검할 때 진만쌤은 테슬라에 대해서 보수적인 의견을 줬기 때문에 오늘 추가적인 뷰 변화가 있을지 확인해 보죠. 자, 구리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자주 전해드리긴 했었는데요. 구리 쓰임이 늘어날 거다. 결국엔 구리 채굴량이 급증할 거다라는 맥락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산업들이 결국 구리 쓰임이 늘 수밖에 없기 때문인 거죠. 미국에서 오늘장 또 구리 관련주들이 오르긴 했는데 국내에서는 이게 연결고리가 그렇게 강하진 않거든요. 일단 풍산이 11월 29일 이후로 10% 정도 올라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방산 쪽 매출 영향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구리 쪽 그래도 우리 계속 염두에 두면서 좀 경제 지표로서도 한번 바라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다음 이슈는 이건데요. 체크해둘 뉴스들을 조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포스코그룹의 아르헨티나 리튬 공장 이야기가 또 흘러나왔습니다. 시간외에서 포스코 엠텍이 급등하는 흐름 나타났고요. 어제도 전해드렸던 마드리갈 제약사 비알코올성 지방 감염 치료제가 지금 없는 상황에서 이거 신약을 내년 상반기에 승인한다라는 얘기가 승인 신청을 한다라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어제 그리고 오늘 딱 이거래일 동안 275% 급등이 나왔거든요. 이 비알코올성 지방 감염 관련해서 임상 진행하고 있는 업체들 추렸으니까요.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 내용들 다뤄봤고요. 주식시장에 대해서 이 고민이 있었는데 주식을 사기 좋은 때는 없습니다라고 지금 이제 저희 증권가에서 돌고 있는 자료를 제가 재가공을 해봤습니다. 이 정도 올라오면 여기서 어떻게 사? 그리고 좀 떨어지면 조정이 더 올 거야. 그 다음엔 진정되길 기다리자. 너무 올랐어. 조정을 기다려. 더 내려갈 거야. 가격이 너무 높다.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사실 지금 우리가 딱 그렇잖아요. 언제쯤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될지 너무나 어렵게 느껴지는데 지금이 어떤 시점일지 또 같이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섹터 이슈 들어가 보죠. 네, 그럼 이번엔 방산 관련한 브리핑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주들 수주 잔액이 1년 사이에 18조나 급증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방산 4사의 수주 잔액을 좀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수주 잔액은 생산과 공급이 보장된 물량이기 때문에 향후에 기업의 매출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주 잔액이 높다는 것은 앞으로 이 기업의 매출이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크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한화 디펜스와 하나 시스템을 모두 다 포함해서 전년 대비해서 수주 잔액이 30%가량 늘어났습니다. 현대 로템은 263%나 늘어났고요. 합계로 봤을 때도 31%, 1년 사이에 18조 원이나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이 폴란드와 아랍에미리트 쪽에서 국산 무기를 많이 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덕분에 군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수출이 계속해서 호조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 사이에도 여러 가지 계약들이 맺어졌고 아직까지 수주 잔액에 반영되지 않은 물량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주 잔액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계약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올해 수출액은 170억 달러를 이미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연내에는 수출이 2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화 디펜스도 레드벨 장갑차를 앞세워서 지금 호주 쪽에서 수주전에 뛰어든 상황이고요. 현대 로템도 K2 전차의 납품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도 지금 FA-50 경공격기 수출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공시들이 어제 전일부터 해서 계속해서 쏟아지더라고요. 단일 판매와 공급 계약과 관련된 소식들인데요. 하나시스템,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풍산 모두 다 지금 이런 소식들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K방산 내년에도 더 좋을 거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K방산의 매력이라고 보면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미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가지고 있고 그에 비해서 뒤처지지 않는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공급이 신속하고요. 사후 관리가 확실하고 기술 이전까지 잘 된다라는 매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얘기 드렸듯이 전쟁이 길어지면서 각국에서 군비 경쟁이 치열한
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도 국내 방산 업계는 수출 호황이 지속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매출액에 이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실적이 개선될 거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무기 수출 시장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아시아나 북미 쪽이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는 뭐 호주나 아프리카 여러 가지 나라들로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또 방산 섹터에 주목해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방산주들 어제 보면 뭐 일제히 다 오른 건 아니지만 주요 기업들이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 선전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도 방산 대표주들이 이렇게 강한 흐름 나타냈는데요. 노스록 그루만 같은 경우에는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긴 했지만 소폭 약세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방산 관련해서는 저희가 브리핑 통해서 여러 차례 다뤄드리기도 했었고요. 진만쌤도 방산주 중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긍정적으로 얘기해 주신 적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또 유효한 종목이 있는지 접근 전략까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나 안 가나도 저희 콘텐츠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콘텐츠 관련주는 계속해서 훈풍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11월 초에 강변 호텔 이 영화 그리고 12월에는 무려 3개의 드라마가 중국 OTT를 통해서 서비스가 되면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살살 불고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이런 소식이 또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인들이 한국 드라마를 접하는 채널이 바로 안후이 위성 TV인데요. 내년에 다수의 이 한국 드라마가 다시 돌아온다 이러한 공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23년에 당신은 어떤 태국 드라마와 한국 드라마가 방영될지 기대하고 있는 작품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러한 글을 공식 계정에 올렸는데요. 별그대 이후에 무려 6년 만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콘텐츠 관련주에게 한 번 더 상승 동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 워낙에 콘텐츠 관련주가 아바타가 좀 인기가 없다, 이런 부진하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그 전날에 디즈니 주가 빠지면서 많이 타격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는 것처럼 바른손은 9%, 바른손 ENA 이런 종목들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에서 다시 한번 힘을 받을 수 있을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큐브 엔터도 관련해서 카카오 엔터와 함께 콘텐츠 유통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나왔거든요.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시간에 큐브엔터 또 개장전 성공 전략에서 함정남 차장님이 긍정으로 얘기 주셨던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이슈 어떻게 반영할지 궁금하고요. 콘텐츠주 랠리가 다시 나올 수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이슈 담았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차곡차곡 전략 챙겨보러 가보시죠. 시장은 예상치 못한 악재가 계속 전달됩니다. 여기까지 내가 알고 공부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들을 투자자분들도 참 많이 하고 계신 요즘인데요. 그만큼 떨어지는데 각종 이유를 갖다 붙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쌤과 시장에 대한 전략 챙겨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는 또 일본에서 뒤통수를 가격한 느낌입니다. 일드 커브 컨트롤 이 YCC 정책을 사실상 폐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될 만한 여지들을 줬어요. 그래서 시장이 조금 금리에 대한 또 물가에 대한 우려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요거 쌤은 어떻게 전략 짜세요? 네, 사실 새로운 악재가 또 나왔다라는 게 시장에서 더 이제 나올 호재도 없었지만 더 나올 악재도 없었다라는 게 시장의 분위기였었는데 이렇게 만약에 이제 금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시작이 돼서 인상이 되게 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이제 뭐 미국 금리와 맞추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만약에 일본마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은 미국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까, 이제 금리의 연쇄 이동이 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제 어제 생각보다 나스닥이 잘 버텼습니다. 저는 굉장히 낙폭이 과대할 것으로 좀 생각이 됐는데 일단 이 구로다 총재의 발언으로 인해서 이제 낙폭을 좀 줄였고 유럽 시장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나스닥의 그림을 봤었을 때 사실 밑꼬리를 잡고 또 한 번 반등이 오나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이제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국내 시장도 비슷하게 오늘 낙폭을 좀 줄이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아직 시장에 산재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낙폭이 있지 않을까. 만약에 오늘부터 해서 일부 반등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분명히 한 번 정도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주식 비중이 정말 100%라고 해서 이제 더 이상 어떤 해지 수단을 매수하게 되기 어렵게 될 경우에는 꼭 이제 조금 약간의 손절이다라고 해서 이제 현금을 보유하시던 아니라고 하면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해지의 요소들을 충분히 갖고 계셔야 될 것으로 보고요. 지금은 만약에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해지 수단으로 좀 교체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상하방이 확연히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시간이 됐기 때문에 분명히 수단을 갖춰두지 않으려면 저점 매수하기 그렇게 좋은 시기가 아닐 수도 있고 저점이 뚫릴 수도 있을 만한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꼭 해지 요소 좀 가지고 계시길 좀 바라겠고요. 이제 새벽에 또 마이크론 실적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적자 전환이 예상이 되는데 국내도 이제 하이닉스가 조단위 적자가 예상이 된다. 이런 이제 기사들도 많이 접하셨고 자료들도 많이 접하셨을 텐데 이거를 시장에서 재료 소멸로 단기적 재료 소멸로 보일지 아니면은 와 이제 시작이구나 하고서 이제 과대 낙폭이 될지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일부 반등에 성공을 하시게 될 경우 반드시 현금 보유를 하시라 이렇게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네, 해지용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앞서 이 금리 인상 수혜주, 불황형 수혜주 뭐 이런 채권 추심 업체들 혹은 뭐 품절주 이런 걸로 해지가 괜찮을까요? 사실 이제는 어느 정도 한두 번 정도 시세 조금만 더 나오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보통 한국도 마저 따라서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네. 반영이 되고 있고요. 이제 제주은행 뭐 개별적인 이슈도 충분히 존재를 한 상황인데 어제 보시면은 이제 제2금융권 거기다 채권 추심 업체까지 같이 주가를 오른 거 보니 일본이 금리를 올렸으니까 미국도 금리를 올렸고 한국도 이에 따라서 이제 현재 금리보다 조금 더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시장에 충분히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뭐 이창용 총재의 추가적인 발언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일단 시장 자체가 버텼기 때문에 아마 오늘 좀 하락폭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또 추가적인 인상이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니까 지금은 사실 이런 이금융권이나 채권 추심 업체보다는 이제 뭐 인버스처럼 지수 해지 종목을 어느 정도 한번 갖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지금 코스피가 딱 60일선에 딱 주차를 해놨습니다. 근데 여기서 앞으로 갈지 뒤로 갈지 딱 변곡점이 오늘 혹은 이제 이번 주 주봉이 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60일선 깨면 좀 크게 빠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매번 60일선을 깼었을 때 2,200 정도까지 갔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항상 60일선은 보통 마지노선이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오늘 마저 반등에 실패하게 될 경우에는 혹은 이제 일부 오늘 상승이 나왔었을 때 인버스 쪽 같은 해지 종목을 사셔서 지금은 이제 나를 지키는 이제 호위무사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금 갖고 계신 분들도 충분히 잡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코멘트 들어봤고요. 그 엔화 ETF 관련해서는 지속 끌고 가는 걸로 할까요? 네, 이제 어제 참 우연히 또 시기가 맞아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엔이 오를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드렸고 관련해서 좀 엔화 선물이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 좀 이제 시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본 여행 가실 분들은 혹은 미리미리 환전을 해 두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추가적으로 상승은 나올 것 같다. 어쩔 수 없는 구간이야. 이제 보통 캐첩이 오래돼서 이제 딱 나오게 되면 이제 막 쏟아지는데 아마 계속적으로 엔화 쪽에 상승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달러 관련돼서 이제 이렇게 되면 달러가 많이 빠져서 국내 시장에 좀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들리고 있는데 사실 이제 달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시장에 아직은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고 이제 1,200원대에서 계속 고착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일부 기회가 있을 수도 있으나 지금은 달러보다는 이제 상대적으로 엔이나 위안화 혹은 유로 쪽의 무빙을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장의 각 이슈에 대한 전략 챙겨봤고요. 섹터로 가겠습니다. 섹터는 뭐 많이 뽑진 않았고요. 저희가 방산을 확인을 한 게 공시가 좋은 공시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살피고자 합니다. 뭐 수정이 앞서 전해주셨다시피 뉴욕장에서도 방산주들이 괜찮았는데
방위산업주 끌고 간다면 무슨 종목으로 가야 돼요? 네, 방산주 전쟁이 장기화가 되니까 무기는 소모품이죠. 계속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제 폴란드나 기타 유럽의 나라들이 이제 뭐 레오파드 전차보다 훨씬 더 가성비가 좋은 K9 전차에 대해서 선호도가 높아져 가고요. 이제 국산 무기가 상대적으로 훨씬 더 가성비가 좋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유럽 쪽에 퍼지면서 이제 무기 체계가 좀 일원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추가적인 계약도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만큼 국내 무기에 대해 성능에 대해서는 저는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유럽 쪽에서도 일부 이제 미국 쪽이나 이제 좀 안 좋은 논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이제 여기 이 전쟁의 수혜는 사실상 미국이 받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뭐 불만 섞인 이야기들도 슬슬 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 오히려 반사 수혜로 국내 업체들이 훨씬 더 많은 베네핏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 지수 대비해서 굉장히 견고한 모습을 보였던 게 사실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아마 추가적인 상승, 만약에 반등을 하더라도 방산 쪽에 대해서 추가적인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고요. 혹여나 지수가 빠진다라고 하도 이제 이전과 다르게 과대 낙폭만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하루하루 분명히 강한 섹터가 존재를 합니다. 근데 그게 방산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방산주 혹여나 조금 더 눌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랠리가 나오게 된다라고 방산 쪽이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 두 가지 종목, 현대 롭텐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다른 종목 보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육해공 다 하고 이제 현대 로텀은 이제 땅을 지키고 있는데 취향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는 주 종목은 같이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무 종목이나 잡아도 분명히 시장 대비해서 견고한 수익률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12월 13일 가장 최근에 또 이야기를 나눠봤었고요. 그 사이에도 좋은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 볼 필요 없이 이것만 보세요 해주니까 굉장히 심플하게 또 각인이 되는 것 같아요. 우주항공 관련해서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두각을 많이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꾸준히 관심 가져보겠습니다. 자, 진만 스픽 가겠습니다. 요즘에 이 이야기 중국발 이슈로도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mRNA 관련해서 관련 종목들이 꽤나 많잖아요.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네, 시장이 어려울 때일수록 바이오가 조금씩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최근에 보시면은 뭐 임상 관련된 결과로 해서 특징주 혹은 이제 관련 섹터 혹은 이 바이오 내에서 특정 종목들 혹은 관련 주들이 강하게 시세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결국에는 바이오는 돌아 본질에 집중을 해보자. 이제 mRNA가 이제 작년 재작년에는 백신 관련된 이슈로만 올랐는데 이제는 뭐 면역 항암제로서의 역할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관련주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마찬가지로 혹여나 중국 쪽에서 이제 mRNA 백신을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관련 시세가 추가적으로 분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이제 최근에 혹은 이제 이전에 mRNA 관련 이슈로 올랐던 두 종목 한번 관심 가져보려고 가져와 봤고요. 저는 이제 ST팜 이제 이 종목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진원생명과학, 소마젠 세 종목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진원생명과학 예전에 mRNA 관련된 이슈로 주가가 엄청나게 폭등했다가 조정을 참하게 받아서 지금 굉장히 바닥권입니다. 그래서 당시 증설한 공장에 대해서 만약에 프리미엄이 붙게 된다라고 하면 현재 주가보다 훨씬 더 좋은 베네핏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ST팜 마찬가지로 핵산 올리고당 관련해서 수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소마제는 이제 모더나 관련주로 이제 네. 많이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추가적인 이슈가 있게 되면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모더나에 대한 글로벌 이 IB들의 시각이 너무나 좋아지고 있어요.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뭐 항암 백신 관련해서 항암 치료제 관련해서 관심도를 많이 받고 있다 보니까 mRNA, 소마젠 많이들 거론이 되더라고요. 또 때마침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가나 안 가나 확인하겠습니다. 콘텐츠 관련주. 이제는 좀 어렵게 느껴져요. 뭐 단기 급등이 나왔다 보니까 이익 실현에 내가 이렇게 휩쓸리면 어쩌지 싶어서 손이 선뜻 안 나가는데 이게 한알령이라는 달콤한 키워드가 계속 보도가 되니까 사고 싶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네, 이제 콘텐츠 관련주 저도 이제 이번 주에도 재벌집 막내 애들 마지막 주더라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과연 추가적인 시세가
있을까라는 그런 이제 우려감이 이제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바타도 보시면은 이제 미국 쪽에서는 생각보다 부진하네. 네. 이제 이런 이제 이유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한알령 관련해서 분명히 좋은 이슈가 있고 이제 오늘도 좋은 기사가 나왔죠. 이제 관련해서 한국 드라마가 방영이 될 것 같다 이런 기사가 나온 건 사실이지만 최근에 워낙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이슈가 나오기는 쉽지가 않다. 이제 드라마의 흥행을 기대하기보다는 드라마의 흥행을 보고서 그 이후에 들어가도 늦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재벌집 막내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글로벌 순위가 그렇게 높지만은 않습니다.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예전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제한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관련해서 영화관 관련주들의 흐름은 생각보다 괜찮다. 뭐 적자 관련된 이슈는 충분히 있으나 저는 이제 CJ, CGV나 이제 뉴도 사실 영화관이죠. 이제 관련해서 영화관 관련주 정도는 지켜봐도 될 것 같다라고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에서도 일단 뉴가 강세 흐름을 기록했다라는 거는 뭐 긍정적이네요. 눈여겨볼 만한 종목군까지 같이 살펴주셨습니다. 여러 섹터에 대한 전략 다뤄봤어요. 진만쌤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